올라가자. 나랑 같이 가자. 잠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부터 민간 잠수사 나경수가 첫 잠수를 시작한 4월 22일 저녁 6시까지 많은 이가 진도로 왔다. 실종자 가족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으로 가며 비통한 시간을 보냈다. 진도에 상주하는 기자도 적지 않았고 잠수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도 속속 모여들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 해경, 그리고 경찰들도 분주했다.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로 진도가 이렇게 북적인 것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처음이었다. 진도 토박이들은 길을 가다가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히고 나선 신기한 듯 제 어깨와 상대의 어깨를 쳐다보았다. 외지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딱딱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옅은 웃음을 띌 때도 내가 과연 이런 미소를 머금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조심스러운 시선이 뒤따랐다. 사람들이 각종 이유로 진도에 모여들 때 이 섬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4월 16일엔 생존 학생과 일반인 생존자들이 떠났다. 그들은 진도까지 마중 나온 가족과 만나고도 기쁨을 숨겼다. 배에 갇혀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통곡에 덮여 섬을 떠나는 이들도 매일 생겼다. 졸지에 아들이나 딸, 혹은 아버지거나 어머니, 혹은 형제나 자매를 잃은 유가족은 싸늘하게 돌아온 시신을 만지면서도 믿을 수 없어 오열했다. 조담 씨는 생존학생 조현의 아버지다. 그도 4월 16일 오후 5시 30분에 진도체육관에서 아들을 만나 부둥켜 안았고 함께 섬을 떠났다. 조현은 생존학생 5명과 함께 곧바로 K대 안산병원에 입원했다. 여기까진 생존학생 부모들과 비슷한 행보지만 그 다음 날부터 조담 씨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4월 17일 오후 다시 팽목항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10월 조담 씨는 직장에 사표를 냈다. 인터뷰를 위해 자료를 검토하니 조담 씨가 생존학생 가족을 대표하여 발언한 기사가 여럿 나왔다. 공식 석상에서 생존학생 가족의 입장을 대변할 때 외엔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취재를 요청한 언론사가 여럿이지만 인터뷰 기회를 유가족에게 양보하고 그림자처럼 물러났던 것이다. 우리가 2015년 4월 연락했을 때도 간곡하게 거절했지만 민간 잠수사에 관한 기억을 모으고 있다고 거듭 요청하고 우리가 관심을 둔 잠수사들 명단까지 밝히자 겨우 응낙했다. 그는 류창대 잠수사의 재판 상황을 우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나경수 잠수사를 비롯하여 바지선에서 고생한 잠수사들의 근황부터 물었다. 절반 이상이 아직 산업 잠수사로 복귀하지 못했다고 전하자 눈시울을 붉혔다. 인터뷰는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안산 합동분향소 416TV 컨테이너 작업실에서 진행되었다. 2014년 4월 17일에 다시 진도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월 16일에 진도까지 직접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현이 전화를 받았죠.
목소리를 들은 후에도 정말 괜찮으냐고 4-4번을 반복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해질 무렵 진도체육관에서 현이를 태우고 나오려는데 윤종우 아빠가 현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들끼리 워낙 친하니 아빠들도 동네에서 가끔 맥주 1-2잔씩 하던 사이였어요. 혹시 종우를 배에서 만나지 않았느냐고 종우 아빠가 물었습니다. 현이가 울먹거리며 답했어요. 16일 아침에 3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 옆 게임룸으로 가서 나란히 앉아 20분 정도 게임을 했다더군요. 그러고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현이를 K대 안산병원에 입원시킨 후 종우 아빠 얼굴이 자꾸 밟혀 병실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현이도 종우가 궁금하다며 내려가 보라 하고 그래서 다음날 일찍 진도로 다시 갔던 겁니다. 윤종우와 조연 둘은 단짝으로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죠. 초중고 같은 학교를 다닌 데다 중2 때부터 밴드를 만들어 함께 했으니까요. 종우는 드럼, 현이는 기타, 밤낮으로 붙어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1학년 땐 같은 반이었는데 2학년 때 반이 갈렸죠. 2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다면 둘 다 살아나오지 않았을까 아쉽습니다. 다시 내려간 진도에선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내고 말고가 있습니까? 아이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님들 곁에서 그분들 필요한 것들 챙겨드리려고 했습니다. 제 차로 종우 아빠랑 또 몇 분을 태우고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으로 오갔고요. 생존학생 부모님 중에서 진도로 다시 내려온 분이 또 계셨나요? 만난 적 없습니다. 아마 저 혼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존학생 부모님이기 때문에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학생들 부모님들 뵙기가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만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까진 아이들이 살아 돌아올 거란 희망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72시간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흐른 뒤엔 까마득한 슬픔이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뒤덮었습니다. 조용히 그분들을 돕고 싶었는데 그게 또 어렵더군요. 갑자기 붙들려 당신 누구야? 라는 사태지를 2차례나 받았습니다. 저를 몰아세운 분들을 무조건 비난해선 안 됩니다. 제정신을 갖고 거기에 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미쳐버릴 판국이었으니까요. 선내 진입도 못하는 상황을 사실대로 전하니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말들은 들끓고 글들은 흘러넘쳤죠. 관직이 올라갈수록 번지르르한 거짓말들을 마이크 앞에서 해댔습니다. 심해 잠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배에 에어포켓이 있다는 증거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육해공을 총동원하여 구조작전을 펴고 있다고 허풍만 떨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꼴이었습니다. 사실과 어긋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형사들이 돌아다니며 유가족들을 감시한다는 소문이 돈 직후였습니다. 생존학생 아빠입니다. 이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 자원봉사 왔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또 한 번은 신분증을 보자고 형사 아니냐고 멱살잡이를 당했습니다. 현이 이름과 반을 말하고 제 아이는 탈출하여 첫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자식 옆에 있지 왜 여기서 얼쩡거리느냐는 게 제게 날아온 물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안산에 연고가 전혀 없는 국민도 참사가 터지자 돕겠다며 자비를 들여 진도로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다닌 학교에도 가봤고 또 실종된 몇몇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사준 적도 있습니다. 현이는 정말 운이 좋아 탈출했지만 그 배에서
제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17일과 18일에 진도에 계속 있다가 생존 학생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연락을 받고 안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몇몇 한심한 기자들이 몰래 병실까지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끔찍한 질문을 해댔더군요. 생존 학생들을 언론과 철저하게 격리시켜달라고 학교와 병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 현이를 만났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하더군요. 종우가 돌아올 때까지 나 대신 종우 아빠 곁에 있어줘. 왜 내 친구들이 거기서 죽어야만 했는지 아빠가 꼭 밝혀줘. 밝혀줄 거지? 진상 규명을 해달란 얘기였습니다. 현이와 약속했습니다. 종우 아빠 곁에 있겠다고. 그리고 네 친구들이 왜 맹골수도 차디찬 바다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찾겠다고. 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도로 또다시 내려가신 것이군요. 그런데 2014년 10월엔 직장까지 그만두셨습니다. 사표를 내실 만큼 절박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일이란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더군요. 물론 유가족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생존학생 관련 업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병원에서 연수원을 거쳐 학교로 돌아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로 돌아온 후에 트라우마가 더 심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왔는데 같이 수학여행을 갔던 친한 친구들은 교정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교실에 들어가 빈 의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벗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젖는 것이죠. 생존학생 부모님과 따로 모여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논해야 했고요. 외부에 알릴 건 알려야 했습니다. 누군가 이걸 맡아서 해야겠더라고요. 생존학생 부모님과 희생학생 부모님을 연결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역할을 맡고 나니 직장을 제대로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이 엄마랑 현이와 의논했습니다. 침몰한 배가 인양되고 진상규명을 마칠 때까진 잠시 직장을 쉬어야겠다고요. 아내와 현이가 동의해줬고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네요. 현이가 종우 얘기를 요즘도 하는지요? 시시콜콜 길게 하진 않습니다. 아예 외면하는 건 아닌데 종우 얘기를 먼저 꺼내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친한 사이끼린 오히려 할 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우가 보고 싶을 때 가끔 기타를 치긴 하더군요. 둘이서 합주해 녹음해둔 곡이 꽤 됩니다. 종우의 드럼 파트만 따서 크게 키운 뒤 현이가 기타를 맞춰 연주하는 식이죠.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현이가 연주를 시작하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아래층과 위층에서 항의가 들어오긴 해도 저는 현이의 연주를 막진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친구 숨소리를 듣겠다는 아이를 어떻게 막겠어요? 어젯밤에도 한 곡 신나게 하더군요. 녹음해서 종우 아빠에게 보냈습니다. 종종 이런 식으로라도 아이들 우정을 확인하는 셈입니다. 조담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녹음한 합주를 들려줬다. 그린데이의 홀리데이였다. 세련된 연주라고 평하긴 어려웠지만 드럼의 기타가 부드럽게 녹아들었다. 몸은 둘이지만 심장은 하나인 듯. 첫 하잠줄을 쥐고 단번에 4층 우형까지 내려갔습니다. 어깨와 허리에 두른 납의 무게가 하강 속도를 높여줬죠. 입수한 후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넓게 퍼진 빛이 순간순간 엷어지다가 사라지더군요. 블랙홀에 빨려드는 기분이랄까요?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비추는 햇빛으로부터 홀로 멀어지는 느낌은 단지 어둡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잠수를 마친 뒤에도 그 느낌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되살아납니다. 빛이 없는 세상으로 스스로를 추방하는 외로움이랄까요. 흐릿하게 가물거리던 빗망울마저 사라집니다. 봄바다를 감싸며 반짝이는 찬란한 빛 따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박정두 잠수사가 거의 동시에 내려와 제 오른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가 뗐습니다. 저는 바지선과 첫 교신을 했습니다. 4층 우현 비상대기 갑판 도착. 류창대 잠수사가 제 말을 반복했습니다. 4층 우현 비상대기 갑판 도착. 이상 없나? 이상 없습니다. 선내로 진입하겠습니다. 진입하라. 수고. 저는 우선 하잠줄을 쥐곤 올려다보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우현까지 내려오는 동안 조류 탓에 몸이 시계 방향으로 2번 돌았고 그 바람에 생명줄이 하잠줄에 감긴 겁니다. 그걸 풀지 않고 움직였다가는 줄이 꼬여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두 잠수사도 자기의 하잠줄을 잡고 저처럼 맴을 돌았습니다. 생명줄이 풀린 걸 확인하자마자 마스크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풀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하면 종종 겪는 일입니다. 침착하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훅 하고 풀었습니다. 압력에 의해 물이 곧 마스크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을 마스크 클리어링이라고 합니다. 박 잠수사와 마주보며 섰습니다. 제 헤드랜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그의 헤드랜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가 왼주먹을 자신의 왼가슴에 댔습니다. 저도 왼주먹을 제 왼가슴에 얹었습니다. 박 잠수사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7년 전 동해에서 처음 만나 스쿠버 잠수를 마치고 뒤풀이하던 밤, 그는 제게 심해 잠수의 매력을 물었습니다. 스쿠버 잠수는 경치 좋은 해저를 골라다니며 즐길 수 있지만 산업 잠수사의 경우엔 그와 같은 절경을 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왼주먹으로 왼 가슴을 누르며 답했습니다. 여기 심장이 하는 말을 듣게 돼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들리지. 비상대기 갑판에 등을 댑니다. 발을 딛던 갑판이 벽처럼 섰고 풍광을 살피던 객실 유리창이 발밑에 깔렸습니다. 팔을 뻗어 더듬자 5층 갑판으로 이어진 계단이 잡힙니다. 이 계단을 더듬어 올라가면 5층까지 닿을 겁니다. 제가 들어갈 출입문은 계단이 있는 갑판에서 선수 쪽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등을 떼지 않고 모두 8개의 객실에 난 작은 창들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4월 16일 아침, 이 객실에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나 탈출했을까요? 감정이 차올라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객실을 다 밟고 지나니 또 다른 벽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상대기 갑판이 끝난 겁니다. 손으로 더듬어 넓이와 길이를 확인했습니다. 도면에 나온 대로 이것은 막힌 벽이 아니라 선내로 통하는 문입니다. 앞순번 잠수사가 열고 닫기 편하도록 줄을 둥글게 묶어 문고리처럼 매듭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 줄을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끽, 날카로운 쇳소리를 배경음 삼아 문이 열렸습니다. 높이는 겨우 1m 남짓이고 가로가 2m 50cm를 훌쩍 넘는 직사각형의 어둠이 나타났습니다. 박 잠수사가 생명줄을 잡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어둠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흐름을 사타구니와 배와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소조기 닙타이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작아 조류가 가장 약한 시기지만 완전히 멈추진 않습니다. 소조기의 맹골 수도도 가끔 성질을 부리면 웬만한 바닷길의 대조기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6,000톤급 여객선이 잠겼으니 4월 16일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던 조류를 방해하는 꼴이기도 합니다.
배 부위에 따라 조류의 세기와 방향이 제각각이기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어둠에 잠긴 바다에서 더 어둠에 잠긴 선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겹친 어둠이 헤드랜턴을 비췄음에도 더욱 짙어 보였습니다. 시야도 45cm가 아니라 20c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너 걸음 내디디면 20, 15, 10, 9, 8, 7, 6, 5, 4, 3, 2, 1로 시야가 떨어져 끝내 완전한 어둠에 잠겨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쓰는 헤드랜턴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만 심해 잠수사의 경험담에 등장하는 각종 문제는 평생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우 희박한 확률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심해 잠수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랜턴을 몸에 많이 달고 들어가면 시야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맹골수도 침물선의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미세한 뻘로 가득 찬 어둠입니다. 빛이 투과되지 않는 어둠인 겁니다. 그 뻘들을 모조리 걷어내지 않는 이상 랜턴을 아무리 많이 지니고 들어가도 멀리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뻘이 많은 심해에서 용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잡기를 쇠에 갖다 댔을 때 튀는 빛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용접을 하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숙달된 산업 잠수사들은 소리만 들으며 용접을 계속합니다. 소리의 크기와 굵기에 따라 용접기가 원하는 위치에 닿았는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맹골 수도의 작업은 수중 용접보다 100배는 어렵고 위험합니다. 용접은 잠수사가 정해진 장소에서 자명을 멈춘 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지만 맹골 수도의 실종자 수색과 수습은 잠수사가 좁은 선내를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지적만으론 부족하다고 한 겁니다. 빛을 삼켜버리는 완전한 어둠, 어둠을 강요하는 어둠, 너무나도 위험한 어둠인 겁니다. 선내로 헤엄쳐 들어가기 직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헤드랜턴이 비추지 못하는 제 뒤통수와 등과 엉덩이와 발 뒤꿈치를 상상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부위들이 하나하나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이 부위들은 제 심장이 뛰는 한 저마다의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합니다. 온몸의 감각이 부족한 시야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겨우 시야 20cm만 확보되는 공간에서 저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을 넣습니다. 1m하고도 80cm인 한 인간의 부피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믿을 건 이 몸밖에 없었습니다. 엉덩이를 미는 물살에 못 이기는 척 허리를 숙이고 상체를 거의 눕히다시피 하여 선내로 들어갔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어 더듬거렸죠. 심해 잠수사의 손가락엔 눈이 달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언젠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시력이 거의 사라진 심해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깊은 바다에선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겠죠. 눈이 하던 역할을 몸의 다른 부위가 맡게 됩니다. 처음 선내로 진입한 제겐 손이 곧 눈입니다. 다시 벽이 만져졌습니다. 벽이라기보단 위가 뚫린 칸막이입니다. 바지선에서 본 도면에 따르자면 이 공간은 키즈룸입니다. 키즈룸 아래엔 중앙 계단이 있고 또 그 아래엔 해저면과 닿은 좌현 레크레이션 룸이 있을 겁니다.
첫 잠수에서부터 40m 이상 들어가는 것을 류창대 잠수사가 허락할 리 없습니다. 제 임무는 키즈룸을 통과하여 여자 화장실을 지나 복도 끝 객실을 수색하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오른쪽 무릎을 스치는 바람에 멈춰서선 팔을 내렸습니다. 처음 접촉한 물건을 더듬더듬 만져봤습니다. 직사각형이고 딱딱하며 살짝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작은 바퀴 2개가 잡히기도 합니다. 허리를 숙여 헤드랜턴을 비췄습니다. 여행용 캐리어입니다. 둥근 무늬가 드러납니다. 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코. 항해 중에 캐리어는 객실에 두는 것이 정상이지만 배가 급격히 기울며 침몰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물품 모두 뒤엉켜 부딪히고 흐르다가 잠겼습니다. 이 캐리어 역시 그 와중에 키즈룸 옆 복도까지 나왔던 겁니다. 지금은 캐리어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아기를 달래듯 손바닥으로 그것을 토닥토닥한 후 더듬습니다. 배가 기울기 전엔 제가 만지는 이 바닥이 벽이었을 겁니다. 딱딱한 나무판이 손에 잡혔습니다. 비스듬히 누운 탁자입니다. 캐리어를 그 탁자의 4발 사이에 끼워뒀습니다. 객실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돌아오는 길에 캐리어를 들고 올라갈 겁니다. 실종자 수색과 수습이 가장 중요하지만 선내에서 발견한 물품도 휴대 가능한 것은 거둬 올립니다. 승객들의 소지품도 있고 여객선에 비치했던 비품도 있습니다. 참사의 물증이기에 빠뜨리거나 훼손하지 않고 바지선으로 옮겨 발견 장소와 품목을 일일이 기록해야 합니다. 복도 역시 누운 직사각형 모양으로 낮고 길쭉했습니다. 배가 90도 기우는 바람에 1.2m 남짓한 복도 좌우 폭이 위아래 높이가 되었고 어른 키를 훌쩍 넘던 높이가 긴 폭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똑바로 서서 복도를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힌 채 움직여야 합니다. 게다가 그 복도로 쏟아져 나온 집기와 부유물들은 잠수사가 온몸을 비틀고 꺾고 돌리고 흔들어야 통과가 가능한 어둠 속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생명줄이 꺾이거나 끼면 목숨까지 위태롭습니다. 제가 이 정도 움직임이 가능한 것도 앞순번 잠수사들이 장애물들을 빼내거나 가이드라인으로 묶으며 통로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치웠지만 꿈쩍도 안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땐 그 장애물의 위치와 크기와 위험한 부분에 대해 잠수사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저도 방금 삼각불처럼 삐죽 튀어나온 쇠판을 무사히 지났습니다. 모서리가 거의 천장에 닿기 때문에 쇠판 위로 가다간 잠수복이 찢길 위험이 컸으므로 낮은 포복을 하듯 바닥에 기어 쇠판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는데 오른쪽 물갈퀴가 아래로 쏙 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사타구니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오른 허벅지까지 아래로 푹 꺼진 채 잠시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쇠판을 무사히 지났다는 안도감 탓에 그 다음 위험 요소를 떠올리지 못한 겁니다. 제 오른발이 빠진 곳은 바로 여자 화장실입니다. 배가 기울며 그 문이 빠지기 좋은 함정으로 변한 꼴입니다. 겨우 다시 올라와선 오른쪽 객실 둘의 문을 손바닥으로 툭툭 짚으며 지나갔습니다. 첫 객실은 19일, 그 다음 객실은 20일에 수색하여 실종자들을 수습하였습니다. 점점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2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입니다. 왼 어깨를 젖히고 모로 누워 한 뼘쯤 나아가는데 갑자기 시야가 매우 탁해지면서 물이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거의 닿은 오른 어깨가 무엇인가를 건드린 듯합니다. 물이 흔들리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복도에 들어찬 장애물 중 일부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정지 화면처럼 멈춘 채 숨을 고르면서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 기울였습니다. 이 통로를 끝까지 개척한 잠수사들은 여자 화장실을 지나자마자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을 붕괴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짚었습니다. 배의 우현에서 좌연으로 뻗은 복도는 배가 90도로 기울며 낭떠러지로 변했습니다. 침몰 중에 쏟아진 집기들이 이 지점으로 몰리면서 키지름과 이어진 복도를 막아버린 겁니다. 약간만 균열이 생겨도 좌연까지 쏟아져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수사들은 그 지점을 병목이라고 부르더군요. 지주대를 받쳤지만 나무 뭉치가 떨어지기도 했고 우그러진 쇠판이 책받침만하게 뜯겨 잠수사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슬로모션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넓은 어깨가 말썽이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조심 조금 전 동작의 역순을 취하며 중앙 계단까지 물러났습니다. 몸을 돌려 나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류창대 잠수사의 벌침 같은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디야? 숨을 고르곤 답했습니다. 병목에 있다가 Y자 로비 계단으로 물러났습니다. 저도 바지선에서 전화수를 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노련한 전화수는 잠수사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벌써 수중의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잠수사의 숨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숨소리가 거칠면 잠수가 편치 않은 것이며 숨소리가 고르고 조용하다면 일단 마음을 놓아도 됩니다. 제 숨소리는 어떻게 들렸을까 되짚어봤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기에 말을 걸었을 겁니다. 부유물은? 캐리어 하나가 무릎을 스쳤습니다. 스쳐? 똑바로 말해. 다쳤어? 아닙니다. 더 갈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병목이 더 좁아진 거 아니야? 통과하기 어려우면 통로 정리만 하고 올라와. 선내 통로들은 공간을 확보해도 하루 만에 다시 좁아지곤 했습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닐 정도는 됩니다.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손바닥으로 계단을 쓸었습니다. 배가 똑바로 수면에 떠 있다면 계단은 수직으로 3층과 연결됩니다. 4층에 짐을 푼 학생들은 이 계단을 통해 3층 식당과 휴게실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단 전부가 횡으로 누워버린 꼴입니다. 헤엄쳐 로비를 건너갔습니다. 계단 하나가 더 잡혔습니다. 5층으로 이어진 계단입니다. 손바닥으로 제일 아래 계단을 청소하듯 쓸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선 이에게만 배 밖으로 탈출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가 이리로 몰렸을까요? 제가 손바닥으로 훑은 이 계단을 두 손과 두 발로 딛곤 5층으로 올라가려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통해 물이 쏟아져 들어왔겠죠. 계단이 바닷물로 막혀버린 다음의 끔찍한 시간들이 제 손바닥을 타고 가슴과 머리를 울렸습니다. 수색과 수습이 아니라 구조를 위해 배가 가라앉기 전에, 바닷물이 계단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숨쉬고 있는 이들의 손을 붙들고 이 배를 벗어나기 위해 왔어야 했습니다. 해경도 선원도 아무도 그땐 승객들이 살아서 구조를 기다릴 땐 이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너무 늦게 겨우 20cm만 보이는 깊디 깊은 바다에 배가 침몰하에 처박힌 뒤에서야 저를 비롯한 민간 잠수사들이 처음으로 이 계단에 닿은 겁니다. 병목으로 다시 나아가려는데 기분 탓인지 줄이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조류의 변화에 따라 선내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줄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줄을 풀어도 팽팽하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지 않고 줄을 한번 가볍게 당겼습니다. 선체 밖에서 대기 중인 박정두 잠수사에게로의 첫 연락인 겁니다. 레큘레이터를 물고 들어가는 박 잠수사와는 따로 수중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줄 신호가 그와 나누는 유일한 대화인 셈입니다. 만약 제가 줄을 한번 당겼는데도 박 잠수사가 줄을 풀지 않으면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다행히 줄이 느슨해졌습니다. 그가 제대로 답한 겁니다. 무릎걸음으로 기다시피 복도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객실 둘을 지나 병목에 닿았습니다. 제 입에서 단어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미꾸라지. 뭔 소리야? 류 잠수사가 재빨리 따졌습니다. 이제부턴 말 걸지 마십시오. 병목을 지나야 하니. 이번엔 왼 어깨부터 빼지 않고 두 팔을 뻗어 빠져나갈 공간을 확인한 다음 두 어깨를 동시에 밀어 넣었습니다. 두 발도 전혀 흔들지 않고 화살처럼 곧장 나아갔습니다. 왼쪽 물갈퀴에 살짝 무엇인가가 걸리는 느낌이었지만 일단 몸이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제가 나온 통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조심 병목을 지난 후 객실을 세터 지나갔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어 제가 들어가야 하는 우현 쪽 마지막 객실 출입문을 더듬었습니다. 배가 기울며 바닥이 벽이 되고 벽이 바닥이나 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좌우 벽에 달린 출입문 역시 위나 아래로 뚫린 겁니다. 배가 기울어 침몰할 때 이 객실에 머물렀다면 미끄러지면서 복도로 흘러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객실에서 생활한 학생은 한 명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침몰 직전 구명조끼를 입고 복도로 나와 구조를 기다렸기에 객실에 몇 명이나 있을지는 수색을 해봐야 합니다. 몸을 솟구쳐 출입문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각판이 그 문을 절반도 넘게 막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 판을 더듬었습니다. 이불이 손에 잡혔습니다. 배가 기울고 물이 들이차면서 칸막이가 무너졌고 동시에 2층 침대가 뜯겨 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뜯긴 침대와 캐비넷들이 선내에 많았습니다. 힘을 써서 침대를 옮겨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지나칠 만한 공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부터 이렇듯 침대로 막혔다면 객실도 겹겹이 장애물로 들어찼으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지선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고한 후 다음 순번 잠수사에게 수색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들어가서 상황을 더 살필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옆구리에 무엇인가가 붙었습니다. 손을 뻗어 잡곤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흰 베개입니다. 그 베개를 저만치 밀어두자 다시 베개 하나가 정면으로 풀페이스 마스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것까지 끌어내리니 이불이 발을 감싸듯 걸렸습니다. 머리 위 객실이 4월 15일 밤에 승객이 잠든 객실이라는 걸 베개와 이불이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 베개를 베고 저 이불을 덮고 수학여행에 들뜬 첫밤을 보냈을 아이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5일 밤 선상에서 펼쳐진 불꽃놀이는 그들의 수다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겠죠. 객실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문을 지나 올라가자마자 출구를 막은 침대와 어긋나게 가위 모양으로 놓인 2층 침대가 왼손에 잡혔습니다. 1층과 2층 침대를 훑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옆 침대로 옮겨가선 다시 팔을 뻗었습니다. 둘둘 말린 요가
해파리처럼 손을 감쌌습니다. 그 침대에도 없었습니다.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객실에 있던 남학생들은 역시 복도로 나간 걸까요? 어제 복도에서 수습하여 팽목항으로 보낸 실종자 중엔 이 방에 묵은 남학생은 없었습니다. 다음 침대를 붙들고 돌아서는 순간 검은 실타래 같은 것이 오른손 끝에 닿았습니다. 해초처럼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습할 첫 실종자를 찾은 겁니다. 몸을 반대로 틀며 엉덩이를 빼곤 허리를 반쯤 숙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긴 실종자가 저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몸의 무게중심이 뒤로 쏠렸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움이 마스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을 뻗어 실종자의 머리카락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먼저 귀가 잡혔습니다. 이마가 짚히고 눈과 코와 입까지 손바닥이 닿았습니다. 맹골수도 침몰선에서 실종자를 찾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바지선에 도착하고 하룻밤을 지내며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막상 찾고 나니 어서 빨리 모시고 나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이런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수중에선 눈물을 아끼라던 조치벽 잠수사의 충고가 떠올랐습니다. 산업 잠수사로 일을 시작한 뒤 잠수복을 입고 눈물을 쏟은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니 그나마 확보한 20cm의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헤드랜턴만 걱정했는데 시야를 0에 가깝도록 만든 것은 바로 제 눈물이었습니다. 없으면 나와. 류창대 잠수사의 목소리가 쇠망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첫 잠수인 것을 감안하여 나오라고 한 겁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어? 네, 방금 침대, 실타래. 말들이 엉켰고 류 잠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수야, 야 임마. 제 이름을 고함치듯 부르더군요. 그 소리에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새끼야. 되지기 싫으면 뚝 그쳐. 자신 없으면 위치만 확인하고 나와. 아닙니다.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질소마취가 온 건 아니고 어지럽거나 멍하진 않아? 아닙니다. 경수 너 생일 언제야? 6월 20일입니다. 백두산 높이는 2744m입니다. 정말 할 수 있겠어?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실종자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목과 어깨와 가슴과 배, 그리고 허벅지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실종자는 기울어진 침대 모서리에 등을 기대듯 똑바로 섰습니다. 침대 사이에 왼팔이 끼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저는 오른손을 그 틈으로 넣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엄지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군요. 왼손으로 침대를 잡고 당기며 다시 오른손을 넣자 엄지와 검지가 들어갔습니다. 틈이 생긴 것이죠. 더 이상 틈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침대를 저 혼자 힘으로 옮기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역시 어려운가 잠시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자신 없으면 위치만 확인하고 나오라는 류창대 잠수사의 말이 귀에 쟁쟁거리더군요. 다시 실종자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무릎과 허리 그리고 가슴에 이르렀을 때 왼 가슴에서 무엇인가가 잡히더군요. 헤드랜턴을 가까이 대니 희미하게 이름이 보였습니다. 종후, 윤종후였습니다.
그 배에서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나온 남학생은 윤종우뿐이었습니다. 평상복으로 자유롭게 다녀도 되는데 가슴에 이름표를 단 건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나중에 종우 부모님께 들으니 종우가 어느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윤종을 한 걸 알리기 위해 가방에 있던 이름표를 꺼내 가슴에 달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종우의 뺨에 제 오른손을 가만히 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종우야, 올라가자. 나랑 같이 가자. 선내로 진입한 잠수사들이 실종자를 찾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머물든 입술을 통해 나오든 실종자를 찾은 후엔 그 실종자와 함께 어둠을 뚫고 좁은 배 안을 빠져나와야 하니까요. 잠수사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실종자가 돕지 않는다면 결코 그곳에서 모시고 나올 수 없다고. 다시 종우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날처럼 세워 틈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 순간 종우의 몸이 떠오르는가 싶더니 왼팔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우의 왼 팔목을 붙든 손이 딸려 나왔습니다. 떠오르던 종우가 멈췄습니다. 쓰러진 침대 뒤쪽에 실종자가 더 있는 겁니다. 저는 틈 사이로 팔을 더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으며 그곳 상황을 머리로 그렸습니다. 침대 뒤 그 좁은 공간에 남학생 3명이 원을 그리듯 어깨동무를 하고 뭉쳐있는 겁니다. 종우까지 내 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마지막 순간을 맞았던 겁니다. 엇갈려 붙은 어깨와 손을 더듬는데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자 뒤에 3명이 더 있습니다. 애들이 서로 안고. 류 잠수사가 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나경수, 당장 나와. 너 너무 흥분했다 지금. 수습은 다음 잠수사에게 맡기고 올라와. 한 명은 모시고 가겠습니다. 임마, 욕심내지 말라고. 류 잠수사의 욕설이 이어졌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우의 팔목을 붙은 손부터 떼어내는 것이 급했습니다. 워낙 힘껏 잡고 있는 바람에 손가락을 당겨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위아래로 흔들자 상자 뒤 아이들의 몸이 침대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대로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침대 뒤에 있는 3명의 실종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종우부터 데리고 나가고 곧 돌아올게. 다 같이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 팔목을 쥔 손을 다시 잡곤 당겼습니다. 강력 본드처럼 붙어있던 손이 너무나도 쉽게 스르르 풀렸습니다. 저는 새 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종우의 허리를 양팔로 안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훨씬 키가 컸습니다. 가슴과 가슴을 대고 안으려 하니 저보다 적어도 5cm 이상은 길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종우는 반에서 키도 제일 크고 몸무게도 가장 많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꼭 끌어안는다고 했는데 2 팔을 굽혔다 펴며 물구나무를 서려고 했을 때 종우가 제 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자석이라도 붙여놓은 듯 저는 가라앉고 종우는 떠올랐습니다.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빼며 물러났습니다. 남은 새 아이가 종우를 다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종우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단단히 꽉 붙들고 한 몸처럼 움직였어야 하는데 앉는다고 안았지만 저도 모르게 틈이 생겼나 봅니다. 다시 더듬어 종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종우가 꾸부정하게 누웠습니다. 따라 눕듯 종우 곁으로 가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아저씨를 믿어. 다신 놓치지 않을게. 종우를 일으켜 세우고 끌어안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자세를 고쳐 가장 밀착하는 자세를 찾았습니다. 씨름 선수가 삿발을 쥐듯 제 오른손으로 종우의 허리띠를 틀어잡고 왼손으로 목덜미 쪽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강하여 좁은 출구를 빠져나간 뒤 복도를 지났습니다. 간간히 왼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으면서 공간의 크기를 가늠했습니다. 마지막 고비인 병목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객실을 나올 때부터 병목을 어떻게 통과할까 궁리했습니다. 어깨 동무를 하거나 허리를 두르는 식으론 장애물에 걸립니다. 둘이 한 몸처럼 움직일 비책이 필요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병목에 닿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우선 종우의 허리를 잡았던 제 오른손을 좀 더 등 쪽으로 옮겨 허리를 비틀어 쥐곤 당겼습니다. 씨름판에서 이렇게 했다면 상대는 허리가 옥죄이면서 숨이 막혔을 겁니다. 그리고 종우의 두 팔을 머리 위로 곧장 뻗게 한 뒤 제 왼팔로 그 팔들을 감았습니다. 두 팔이 제멋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막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두 팔을 길라잡이처럼 앞세워 병목을 빠져나가기로 한 겁니다. 제 머리는 자연스럽게 종우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닿았습니다. 그 자세로 몸을 비스듬히 눕혔습니다. 두 번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장애물에 걸리기라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양손을 더 바짝 당기면서 종우에게 말했습니다. 해치우자. 멋지게. 망설임 없이 두 발을 밀어 병목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종우와 저는 병목을 무사히 지났습니다. 키즈룸 앞에서 줄을 3번 당겼습니다. 줄어드는 줄의 흐름을 따라 선체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하던 해경 스쿠버 잠수사 2명이 제 곁으로 와선 종우의 팔을 좌우에서 잡았습니다. 배를 벗어난 뒤에도 제가 종우를 품에 안은 채 놓지 않았던 겁니다. 불쑥 빛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슴, 정말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선체 밖 출입구에서 줄을 쥔 채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린 박정도 잠수사의 눈입니다. 그 눈을 본 후에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허리띠를 쥔 손을 놓았습니다. 시야도 25cm에서 45cm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먼저 류 잠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실종자 인계했습니다. 왼쪽 가슴에서 이름표 확인했습니다. 윤종후. 윤종우입니다. 윤종우, 알겠다. 수고했어. 스쿠버 잠수사들이 종우와 먼저 올라갔습니다. 박 잠수사가 다가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감압을 하며 천천히 수면으로 향했습니다. 박 잠수사가 바로 곁에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멈췄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진 감압을 하며 상승할 땐 주로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짜장면을 시켜달래야지, 라면을 반드시 먹어야겠다. 새우깡이나 양파링이 봉지째 어른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직 윤종우 이름 석자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나온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말투는 어땠고 친한 친구는 누구였을까? 아, 최후를 함께한 새 친구와도 각별했겠지? 어둠 속에 그런 질문을 하나씩 던지곤 멍하니 있었습니다. 숫자를 헤아리진 않았지만 질문이 50개는 넘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실종자를 수습한 날엔 이름을 알든 모르든 제가 선내에서 모시고 나온 이에 대해 질문을 혼자 던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묻노라면 선내에 진입하며 힘들었던 순간은 점점 희미해졌고
실종자 한 사람을 모시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거듭 선내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는 질문을 나중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선 제대로 답을 못했지만 이젠 압니다.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던진 무수한 질문들이 저를 다시 선내로 이끈 겁니다. 딱 한 번 제가 던진 질문들이 맹골수도 그 바다를 부표처럼 둥둥 떠다니는 꿈을 꿨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인도 바라나시를 다룬 여행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겐지스 강에 꽃들이 가득 떠 흘러가더군요. 제 꿈에 찾아든 꽃들은 모두 질문으로 만든 꽃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닐 겁니다. 객실과 복도 상황 자세히 설명해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류창대 잠수사는 천천히 상승하는 잠수사에게 방금 마친 수색과 수습 경과를 브리핑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지선에서 대기 중인 다음 순번 잠수사들과 스피커로 다 함께 듣고 공유하는 것이죠. 저는 박 잠수사의 사슴 같은 눈을 본 후 선내로 들어서던 순간부터 다시 나와 그 눈과 마주친 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대목에선 류 잠수사의 짧은 질문이 표창처럼 예리하게 날아들었습니다. 몇 미터 내려갔다고? 셋이 확실해? 그 위나 아래에 더 있는지 확인했나? 잠수사 혼자 힘으로 엉킨 걸 풀 수 있겠어? 그 상자는 뭔 것 같아? 다른 위험 요소는? 질문에 정신없이 답하다 보면 어둠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면 희뿌연 빛이 보이기 시작하죠. 붉은 빛은 전혀 없고 푸른 빛이 많았습니다. 맹골 수도로 내려오기 전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장면을 담은 영화를 봤습니다. 우주선이 바다에 떨어진 다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때의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우주에 간 적은 없지만 귀환한 우주 비행사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해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그 빛에 점점 다가서는 순간의 마음과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면을 뚫고 들어온 빛이 수중 곳곳의 풍경을 자랑하듯 선보입니다. 45cm에 불과한 시야만 허락하는 심해의 어둠을 거짓말로 몰아붙이기라도 하듯. 그땐 빛을 가린 직사각형의 어둠이 오히려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 낯선 사각형이 바로 최종 도착지인 바지선입니다. 맹골 수도의 첫 잠수, 첫 선내 수색, 첫 실종자 수습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016년 3월 2일, 생존학생 조연은 자신이 원하던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했다. 우리가 연락한 날이 마침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날이었다. 이 학교 외에도 2군데 더 합격했는데 각각 문화콘텐츠학과와 국어국문학과라고 했다. 수학과 과학을 싫어하고 국어와 역사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문과생이었다. 일주일 뒤 안산중앙동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미리 이메일로 질문지를 받아본 그는 정우와 보낸 나날을 소설로 적어보고 싶다고 그래도 되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가장 편하게 추억할 수 있다면 어떤 시기든 상관없다고 답했다. 인터뷰 전날 그는 단편소설 초고를 메일로 보냈고 우리는 제목이 봄소풍인 작품을 읽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둘이 단짝 친구가 된 계기부터 물었다.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데 그땐 얼굴만 알고 썩 친하진 않았습니다. 와동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가까워졌어요. 1학년 땐 저 혼자 소설을 썼습니다. 2학년 3월에 우연히 짝이 되었는데 제가 쓴 소설을 재미있게 읽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2까지 제 소설을 읽고 논한 유일한 독자이자 평자가 종우였어요. 종우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계속 소설을 쓰진 못했을 겁니다. 판타지 소설을 고집하는 이유를 물었다. 봄소풍이란 작품도 제목은 서정적이지만 봄소풍을 나선 고등학생을 외계인이 습격하는 이야기다. 학교에서 유명한 왕따인 두 학생이 불 뿜는 용과 힘을 합쳐 외계인을 물리치고 봄소풍을 무사히 다녀오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났다. 종우와의 나날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 소설의 어느 대목에 그 나날이 묻어 있는지 찾아내기 어려웠다. 고집하는 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었어요. 중학교 땐 학교 다녀와서 종우랑 딱 3가지만 했어요. 책을 읽거나 PC방에 가거나 아니면 학주를 하거나. 책은 대부분 판타지 소설이었죠. 우리가 읽은 판타지가 PC방의 게임 속 세계로 연결되었고요. 종우랑 약속했습니다. 제가 판타지를 쓰면 종우가 그걸 게임으로 만들겠다고. 종우는 게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영어 원서까지 구해 읽을 정도로 열성이었죠. 제가 신나게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종우는 그 이야기로 어떤 게임을 만들 건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종우가 구상 중인 게임의 배경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틀 만에 이야기를 완성해서 줬죠. 밤을 꼬박 새웠답니다. 조담 씨는 윤종우와 조연이 2인조 밴드 활동에만 열심이었다고 했다. 소설과 게임 이야기는 없었다. 둘이 즐긴 일 중 3분의 1만 알았던 셈이다. 부모님들께는 2인조 밴드를 하겠다고만 말씀드렸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판타지 소설과 게임 이야기를 자세히 드린 적은 없어요. 어차피 둘이 붙어 다니면 그렇게 셋을 다 할 테니까요. 2014년 4월 1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물었다. 고교 시절의 절반이 훨씬 넘으니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조연은 너무나도 짧게 답했다. 심심했죠. 왜 심심했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심드렁한 답이 돌아왔다. 다 좋은 애들이긴 한데 종우처럼 제 소설에 관심을 갖진 않았으니까요. 종우 생각하면서 혼자 쓰기만 했어요. 얼마나 썼느냐는 물음에 손가락을 꼽아가며 작품들을 셌다. 장편인데 3권으로 끝나는 게 하나, 1권으로 마치는 게 2입니다. 단편은 더 많은데 퇴고까지 한 게 10개쯤 됩니다. 2년 동안 쓰기엔 무척 많은 분량이었다. 그렇게 많이 쓴 이유를 묻자 그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가 뗐다. 그날 이후 PC방을 안 가서 가봤자 같이 놀 사람도 없고 합주 연습도 그만뒀고요. 가끔 종우가 보고 싶을 때만 드럼에 맞춰 기타를 치는 정도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엔 종우랑 대충 틀만 잡아뒀던 얘기들을 썼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이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면 좋겠다든가 명왕성 같은 데서 9개 종족이 싸우는 얘기라든가 19살 이상은 나이를 먹지 않는 종족의 사랑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19살에서 나이가 멈추면 아이냐 어른이냐 이딴 거 따지지 않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사귈 겁니다. 둘이서 놀 땐 몰랐는데 종우가 이것저것 들려준 얘기들이 다 제게 준 선물이더라고요. 문예창작학과에 원서 낼 때 평소에 만든 작품이 있으면 자소서랑 함께 내라고 했어요. 참고 자료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참사 이후 쓴 것들은 전부 프린트해서 2질만 제본했습니다. 한 질은 대학교에 내고 또 한 질은 종우 부모님께 드렸어요. 제본한 책목금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작품은 내 친구 윤종우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종우에게 그 작품들을 보여주지 못해 섭섭하겠다고 하자 그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싱긋 웃었다. 다 들려줬어요. 무엇부터 시작할지도 알려줬고요. 이걸 마치면 그 다음 작품은 무엇이고
또 그 다음 작품은 무엇으로 할 건지도. 장편 3편의 순서를 종우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나섰었습니다. 종우도 내가 세운 계획이 좋다며 동의해줬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가 동의를 해줬다고? 잠시 질문을 멈추고 우리끼리 시선을 교환했다.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망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라도 쓰는 중일까? 조연이 6,000매가 넘는 판타지 소설을 쓴 문학도란 사실이 새로운 걱정거리로 다가왔다. 현실과 상상을 거리낌 없이 오간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일까?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도 될까? 그는 당황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윤정우에게 작품 계획을 들려준 날로 돌아갔다.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종우를 만나러 장례식장에 갔어요. 종우가 4월 22일 저녁에 올라왔는데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23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K대 안산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20일 저녁에 문자를 주셨어요. DNA 검사가 남았지만 종우 아빠가 얼굴을 확인했고 이름표도 가슴에 달고 있어서 종우가 분명하다고. 23일 밤에 당장 장례식장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병실은 본관 11층에 있었고 장례식장은 별관 너머 별도의 건물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반대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무단 외출은 허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생존 학생 모두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니 장례식장엔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불면증에 좀 시달리긴 했어요. 수면제나 다른 약들도 먹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눈만 감으면 높은 파도가 치는 배 안에 있는 것처럼 바닥이 흔들렸거든요. 어떤 친구는 샤워도 못하고 수도꼭지를 트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것만 봐도 배 안에서 겪은 일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억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배에서 마지막으로 본 친구 얼굴입니다. 친했던 얼굴도 있고 얼굴만 알던 얼굴도 있고 전혀 몰랐던 얼굴도 있지만 그 얼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그날 배에서 죽은 자의 얼굴이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얼굴이 제 얼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얼굴 중 한 명이라도 같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꿈에 그 얼굴이 나온 날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는 것도 사치죠. 엄마와 의사 선생님이 왜 말리시는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종우를 이대로 보내긴 싫었습니다. 16일부터 병원에 머문 8일 동안 예전에 종우랑 나눈 얘기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잊어버릴까봐 공책을 하나 얻어 적어두기까지 했어요. 종우에게 제가 정리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24일 오후 3시쯤 아빠가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진도체육관에서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하루 늦게 올라오신 겁니다. 처음엔 아빠도 걱정하셨어요. 종우에겐 나중에 따로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죽고 종우가 살았다면 종우는 반드시 저를 만나러 장례식장으로 왔을 거라고, 그러니 꼭 종우에게 가야겠다고 말하자 허락하셨습니다. 피곤에 지친 엄마는 7시쯤 귀가하셨고요. 아빠는 근처 시장에 들러 바지와 셔츠를 사다 주셨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얼굴을 아는 간호사들을 피해 재빨리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회진을 돈 뒤였기에 복도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뒤에서 어깨를 잡을 것만 같아 불안하더군요. 엘리베이터도 마침 텅 비었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니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넘어가는 잡음이 심장을 바늘처럼 찔러댔습니다. 식은땀이 나면서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의 하강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지하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문은 잠겨 열리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고함을 쳐도 답이 없습니다. 전등이 깜빡거립니다.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다시 허벅지까지 금방 차오릅니다. 깜빡. 물속에서 얼굴 하나가 올라옵니다. 깜빡. 그 배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친구 얼굴입니다. 깜빡. 친구가 기침을 합니다. 깜빡. 피고름이 제 뺨에 튀어 들러붙습니다. 깜빡. 친구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깜빡, 깜빡.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급히 손을 뻗어 아무 층이나 눌렀습니다. 3이란 숫자에 검치가 닿았고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췄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나가자마자 토한 뒤 울었습니다. 불면증 외엔 멀쩡하다고 자신했지만 제게도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1층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퉁퉁 붓고 놀란 눈으로 종우와 그 가족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용변을 본 후 옆 세면대로 온 아저씨가 손을 씻으려다 말고 저를 흘끔 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무시하고 손 한 움큼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저씨가 턱짓을 하며 묻더군요. 입원 중입니까? 제 팔목에 환자용 팔찌가 묶여 있었던 겁니다. 사복으로 갈아입을 때 떼는 걸 깜빡했습니다. 퇴원하는 길이에요. 다 나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와선 복도를 따라 무작정 걸었습니다. 다행히 아저씨는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라도 만났다면 변명이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례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인과 상주 그리고 분향실이 나란히 적힌 디지털 안내판이 벽에서 깜빡였습니다. 윤종우란 이름과 B103이란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서자마자 무릎이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어깨를 벽에 대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우가 배에서 발견되어 진도로 옮겨진 후 이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정말 그 친구가 죽은 걸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설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건물로 들어와서 계단을 내려서면서부터는 종우가 정말 없다는 생각이 뚜렷해졌습니다. 걸음마를 하듯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디뎠습니다. 조화들이 계단 앞 복도까지 줄지어 늘어서 있더군요. 종합병원 장례식장을 그날 처음 가봤습니다. 교복 입은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서구 교복이더군요. 몇몇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와동중학교 동창생들입니다. 저는 친구가 종우밖에 없었지만 종우는 어려서부터 남학생들은 물론이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남학생들에겐 게임의 신으로 통했고 여학생들 앞에선 육중한 몸을 너무나도 유연하게 놀리며 드럼을 치면서 노래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중학교 동창들이 알아보곤 비켜서더군요. 신발을 벗는데 검은 상복 차림의 종우 엄마가 저를 와락 안으셨습니다. 현아, 우리 종우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우리 종우 어떡해. 털썩 주저앉더니 쓰러져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나와 종우 엄마를 부축하여 모시고 갔습니다. 종우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우 봐야지. 종우 아빠를 따라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국화로 장식한 단상 중앙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우는 벚꽃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월 13일 일요일, 합주 연습을 하러 교회 지하실로 가던 도중에 제가 찍은 겁니다. 저는 종우를 찍었고 종우는 저를 찍었죠. 종우는 제가 찍은 활짝 웃는 사진이 마음에 들었는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페메로 받은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올려뒀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종우가 페메로 보내준 사진을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종우가 웃으라고 몇 번이나 권했는데 왜 하필 그날따라 웃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절에 2번. 종우 아빠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던 겁니다. 무릎 꿇고 허리 숙여 처음으로 종우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친구의 영정을 향해 큰절을 2번이나 하리라곤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고맙다. 종우도 좋아할 거야. 몸은 좀 어때? 여기 있어도 돼요? 종우 아빠의 질문에 답은 않고 엉뚱한 요구를 했습니다. 문상을 마친 조문객은 옆방으로 옮겨 음식을 먹든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음식을 먹을 마음도 중학교 동창생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눌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종우에게 들려줄 이야기만 남았던 겁니다. 오늘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 제겐 그랬습니다. 그래라. 저기 끝에 앉아있으렴. 난 조문객을 맞아야 하니까 따로 신경 써주긴 어렵겠다. 괜찮겠니? 종우 아빠의 주름진 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종우는 큰 덩치에 살점도 두툼한데 종우 아빠는 빼빼 마른 홀쭉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체형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2 눈은 정말 똑같았어요. 어떤 푸념도 넉넉히 받아줄 것 같은, 내가 펼친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높이 띄워줄 것만 같은, 내 속에 든 고민을 모두 꺼내 보일 수밖에 없는 내 친구 눈. 벽 모서리에 어깨쪽지를 대곤 허리를 펴고 앉아 종우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뒷주머니에 말아서 찔러 넣어온 공책을 꺼내 폈습니다. 종우에게 조용히 그 깊은 눈을 보며 눈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둘에게만 들리는 합주라고나 할까요? 장편을 3작품 정도 쓸래. 하나는 무척 길어. 나머지 2작품도 각각 한 권 분량은 차고 넘칠 만큼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 긴 것부터 오래 쓰기 시작해 1년 안에 마칠게. 제목은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어때? 종우 네가 이 제목으로 꼭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잖아. 마음에 들어? 조문객들이 놀랄까봐 종우는 소리내어 답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눈으로 물었으니 종우도 눈으로 답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답했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종우가 왼쪽 눈을 찡긋해 보였거든요.